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먼저 사회를 맡은 박건일입니다. 저의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듣고는 잘 모르실 텐데 저는 글 쓰는 사람이고요. 10년 전쯤에 88만 원 세대라는 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88만 원 세대만큼 뜬 게 없어가지고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고, 최근에는 일베 같은 극단주의, 극우주의 담론 이데올로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패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널분들 간단히 자기 소개하고 인사 또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운영위원이신 박유영 위원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박유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남에서 오늘도 자유한국당 시의원들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재명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요, 지금 산업 변화라든가 여러 정치경제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기민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려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입니다. 기원을 거슬러 보니까 이게 16세기 초에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의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유토피아에 보면은 포르투갈인인 라파엘 론센소라는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한테 이야기하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구할 방법이 도둑질밖에 없다면 도둑질을 막을 형벌은 없습니다. 끔찍한 처벌을 가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던 조상님도 떠오르고 이런저런 생각도 나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산력이 별로 높지 않았을 16세기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합니다. 21세기 들어서 요즘 다시 기본소득이 뜨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이 아니라 물고기를 그냥 주자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록 부결됐지만 스위스에서 작년 6월에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있기도 했었고, 핀란드의 경우에 국가 차원에서 차근차근 기본소득의 실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나미비아에서도 제한된 규모로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곡지는 기본소득 왜 이렇게 핫한가입니다. 왜 이렇게 기본소득에 글로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걸까요? 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홍기민 소장님, 글로벌 정치 경제라는 맥락에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꼭 글로벌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토마스 모 인용문도 나왔는데 최소한 16세기, 17세기부터 쭉 있었던 아이디어긴 해요. 그런데 이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80년대에 프랑스의 앙드레 고르라고 하는 사람 저작에서 이제 강하게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활발하게 된 거는 한 15년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기술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변화가 지금 어떻게 좀 단순화돼서 얘기되냐면은, 아마 재작년에 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뭐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이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없을 테니까는 돈을 나눠주자,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로 보통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동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타임 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거에 사실상 소멸해버렸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90년대부터 그런데, 여러분 젊은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 드라마에 단골로 나오는 캐릭터에 만년과장, 만년부장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 요즘 어림도 없는 얘기죠. 만년과장이라뇨.
그러니까 그 90년대, 2000년대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뭐 인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시간제 노동이라든가 그러니까는 옛날에 노동시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불안정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고용 형태가 지금 급격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프리캐리아트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프리캐리아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복지 정책이라든가 그 공공부조라든가 이런 거는 도저히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BEN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얘기들을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그렇게 단순하게 뭐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 나눠주자 뭐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노동시장에서의 이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정책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기본소득밖에 없다. 이런 그 기술 변화로 의한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라고 하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그 세계적인 맥락에서도 이제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굉장히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이 와 계십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이 요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네, 기본소득 우리 홍기빈 소장께서 매우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자산이 있는 거죠. 그 공통의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보통은 특정 소수가 독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특정 소수가 부당하게 독점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 전체가 공평하게 나눠가는 게 일단 필요하다. 저는 그 측면이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소위 기술력 향상에 따른 뭐 과도한 이윤들을 이걸 좀 더 나누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복지의 확대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제가 이제 성남시장을 하면서 별걸 다 해봤는데 저는 뭐 재밌어요 사실은. 재미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소위 불로소득 이 불로소득을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 소수가 다 독점했죠. 제가 그걸 한번 뺏어봤어요. 성남에 30만 평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있는데 그게 워낙 막 한 7천억에서 1조 원 가까이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이어서 그걸 누가 먹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걸 LH가 먹느냐 민간개발업자가 먹느냐 싸우고 있어서 제가 취임하면서 성남시가 뺏었어요. 그걸 뺏어가지고 막 그러다 자기들끼리 감옥 가고 그랬는데 그 전에 작업하는 비용이 많이 뿌려졌잖아요. 뇌물 이런 걸 다 구속되고 이랬는데 결국은 제가 거기서 얼마를 벌었냐면 5,400억을 벌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가해주면서 공공개발하는 걸로 하고 이익은 일부 성남시한테 주어라. 제일 많이 줄 사람 누구 손 들라고 그랬더니 그중에 5,400억을 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제 뭐 미래에 국민은행 이런 데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개발하면서 우리한테 이익을 주죠. 그런 사실 불로소득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원, 이 또 자원도 사실 우리 건데 그것도 개발하는 사람들 소수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불로소득들 이익들을 우리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세금도 국민들이 내는 거니까 그거 좀 아껴가지고 쓸데없는 토목공사 이런 거 안 하고 최대한 국민들한테 좀 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는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빨갱이라는 생각이 바로 막 들죠. 이 빨갱이 청소년 빨갱이 감히 기본소득의 이름으로 뭐 같이 나누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야지. 이런 잘못된 의식들을 좀 깨고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논쟁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목표 그런 목표 겸 청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청년 복지 정책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 더하게 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예를 들면 지역 동네 상권도 좀 활성화하자 뭐 이런 이제 복합적인 목표로 이제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소득 뭐 청년 기본소득 이렇게 하라 했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배당 그냥 주식 배당하듯이 이익 배당하듯이 배당 나눠가지고 권리 이런 식으로 청년 배당 얘기는 나중에 해봤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소위 진보 진영에서 한 10년 이상
이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 의제로 만들어 보려고 막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청년배당 하면서 땅 뭐 이런 소리 듣고 비난받고 막 논쟁이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이렇게 부상해서 저로서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논의가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으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할 게 많으니까요. 박수 치면 또확 쳐주세요. 오늘 이 자리 제가 원래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부러 빨간색을 배제하고 옷을 입고 왔습니다. 뭐 빨간색인데요? 이게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런데 네. 박유영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요즘 기본소득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청년 세대 입장에서 이렇게 호응이 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다면. 네. 일단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일단 청년이 하나의 동질된 집단으로 묶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전에 어떤 대학생이나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대학생은 어떤 뭐 엘리트라든가.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청년 전체를 대표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청년 당사자로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취업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연간 한 2조 정도가 청년 취업의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그렇다고 2조만큼의 청년 불평등이 완화됐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실업률이 낮아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청년 지원 정책은 어떤 서비스 중심의 지원이었잖아요. 교육이라든가 이 사람이 뭔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서비스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동질될 수 없는 N명의 청년들에게 N개의 필요가 있다면 N개의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본소득이라는 현금 지급형 정책을 할 것인가, 그건 청년들이 생각해봐도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훨씬 즉각적이고 이해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는 게 뭐 단순히 취업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간의 결핍, 관계의 결핍, 정보의 결핍으로 대표되는 것인데, 사실 이걸 어떤 서비스로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좀 뾰족한 수가 없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금액이 있다면 나의 삶을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즉각적으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청년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한테 필요한 건 입금이라는 거죠. 입금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입금. 네. 기본소득이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뭐 화제가 됐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정책으로도 많이 구현이 지금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시장님, 지금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님이셨을 때 공약이었던 기본 후보의 후보. 후보가 되려는 후보. 네, 죄송합니다. 경선 후보라고. 네, 죄송합니다. 후보가 안 됐어. 후보. 네. 후보이셨던 시절에 기본소득 정책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게 여전히 시민들 모두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시 선거한다고 치고 홍보를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배당 정책, 이게 저는 청년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기본소득에 가까운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거는 또 앞으로도 있는 거니까. 네? 지난 얘기는 아닌 거죠. 청년배당은 사실은 이제 성남에서 전체 예산 규모를 따져보면 이제 100억 정도니까 24세 전원에게 지급하는 거니까 실제로 기본소득 개념에는 못 미치죠. 기본소득이란 그 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조건 없이 일정액을 똑같이 기여나 자산이나 소득이나 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걸 의미하는데 24세만 하는 거니까 성남시 전원이 아니고 24세만 하니까 매우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거죠. 뭐 이거라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으니까 기본소득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사실 매우 부족하고요. 사실 기본소득 이 개념을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분이신데 503호라고. 혹시 아세요? 이분이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한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만
65세가 넘으면 저는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물론 이제 뻥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사실 소득이나 이건희도 받을 뻔했던 거죠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이게 우파형 기본소득인가요? 그냥 65세 이상 싹 다 주는 거였기 때문에 뭐 여하튼 정확하게 맞는 거였어요. 소득, 자산 관계없이 이건희도 받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이분들이 하는 얘기 다 뻥에 가깝기 때문에 당선되고 당연히 또 철회했죠. 70% 이하 뭐 조건을 많이 달아가지고 제대로 받는 사람이 40%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민들이 좋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배당 이름으로 성남에서 이제 24세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일단은 복지제도가 가지는 어차피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복지제도가 가지는 비효율과 낭비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 비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서 줄 수도 있는데 휠체어 살 돈 주면 좋잖아요. 경쟁도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전달 체계를 복잡하게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사실은 먹을 게 더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옷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걸 현금으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예산이 400조인데 제가 꼭 필요한 계층 일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확대해야 되니까요. 29세 이하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는 지금 내년에 기본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서울 이제 정부도 나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아동수당, 학생수당, 청년수당 29세 이하 전원 65세 이상은 어차피 하는 거니까 좀 더 지원하는 걸로.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계층별로 꼭 필요한 계층이 있다. 지원이 장애인과 농업인, 1차 산업 종사자 이건 전략산업인데 꼭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100만 원씩 주려면 28조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2,8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28조 원은 쉽게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저는 다 줄 수는 없고 우리가 국민 1인당 보통 한 30만 원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좋겠다는 지금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150조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부분적으로 소액을 시작하자고 해서 세금으로 하는 거는 일단 28조 원에 2,8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제가 또 하나는 더 좀 추가를 했죠. 최근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 불로소득 이 사실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가 이게 소위 요새 뭐 지대 어쩌고 우리 추미애 대표가 자주 얘기하는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임대소득이고 여러 가지 합쳐서 지대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지대가 없어야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이 노동하지 않고 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막 생겨.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다 막 자기가 번 걸 바쳐야 돼요. 이거 일종의 약탈 뭐 이런 게 가능한 것이라서 이 불로소득을 막아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건물은 지가 만든 건데 땅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세금이 너무 적다. 여러분들은 자동차세는 1% 정도 내거든요. 3천만 원짜리 자동차면 30만 원 정도 이상을 낸다고요. 근데 부동산은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없어요. 자동차세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차세의 절반 정도까지만 더 걷어보자. 절반. 지금 30%도 안 되니까. 한 절반 정도 좀 넘게 걷어서 국민 1인당 한 30만 원씩만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기본소득 형태 전원에게 1년에 30만 원 하니까 15조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 부동산 토지 보유한 사람들이 토지가 6,500조 원 가치가 있는데 이 1년에 토지에서 얻는 불로소득이 350조를 넘는다는 거거든요. 국민 총생산의 4분의 1이 육박해요. 일하지 않고 4분의 1이 생겨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내고 있는 거죠. 임대료 이런 걸 내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 세금이 너무 적으니까 보유세를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30만 원 정도만 돌아가게 15조 원을 더 걷어도 자동차세보다 훨씬 싸다.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나중에 좀 더 올리게. 그래서 15조 원 정도를 해서 30만 원씩 각국은 3명이면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빨갱이라는 아무튼 그 토지 보유세 포함해서 재원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처음 들었을 때 놀라웠던 정책이었거든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더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가 빨갱이로 보니까. 일단 지금은 청년 배당 중심으로 좀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청년 배당 말씀을 좀만 드리면 이거를 일부에서 자꾸 취업 지원 정책이라고 이걸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저한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 취업 지원에 취업에 도움이 됐다는 뭐 자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악의가 게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취업 지원 정책을 한 게 아닙니다. 청년의 복지, 청년이 너무 힘드니까 빵이라도 사 먹어라, 신경질 나면은 술이라도 한 잔 사 먹어라, 여행이라도 한번 가라, 책이라도 한번 사고 학원이라도 등록해라, 마음대로 해라 라는 뜻으로 한 거지 무슨 취업 학원 다니라고 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하고 있는 청년 수당 이런 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숫자 배자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숫자는 손 숫자가 들어간 거라서 뭘 해야 주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소득과 전혀 관계없는 거죠. 배당은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건데 그게하고 섞여가지고 취업에 무슨 도움이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취업 지원이 아니라 그냥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내는 세금 아껴서 일정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준다. 그게 이제 기본소득 이념에 좀 더 부합하죠. 결과는 어땠냐? 일단 받는 사람 엄청 좋아요. 받기 전에는 막 비난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4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1년 또는 2년 있어 본인도 받게 되거든요. 왜 24세한테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대가 좀 커지면서 야, 좀 늘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생긴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국토보유세를 얘기하면서 기본소득으로 만든 이유는 그냥 국토보유세 걷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거부해요. 당연히 다 거부합니다. 근데 어차피 지출할 거 똑같이 나눠줄게 라고 진짜 예를 들면 나누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절반은 토지가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국민의 절반 중에 한 거의 90%는 자기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게 더 많아. 그냥 불만이 없어요. 그럼 누가 불만 갖냐? 5%만 불만 갖거든요. 진짜 많이 가지고 집 100채, 막 300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손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당신은 다 혜택됩니다. 이거는 100% 그대로 전부 똑같이 안분합니다. 라고 하면 저항이 줄어들죠. 청년배당도 그냥 하면 또 누가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세금 가지고 누구 공짜로 주느냐 막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역화폐로 줘가지고 반드시 동네에다 써라. 대형유 통장은 못 쓴다. 그리고 성남 안에서만 써라. 고 했더니 성남의 자영업자들, 재래시장, 골목상가 상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출하는 금액 전액이 어쨌든 한 번은 성남의 영세사업자들한테 사용되니까. 성남에서는 저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땅 한다고 막 언론이 까잖아요. 그럼 동네에서 저에 대한 지지율이 더 올라가요. 아, 저렇게 힘들게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사회자로서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네. 지금 끊어야 될 때 못 끄고 제가 지금 정신없이 지금 팍팍 끊어버려요. 옥장판을 사는 할머니가 된 심정으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약장사 좀 소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차 할 얘기들이 이제 저절로 풀려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요. 박영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 성남시 청년 배당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이제 비슷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라든가 다른 도시에도 있던데 유사한 어떤 사례들하고 소개도 좀 해주시고 청년 당사자들 반응은 또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크게 시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성남시 청년배당이 있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있고요. 인천시랑 경기도에서도 이제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는 조건 없이 만 24세 모두에게 주고 서울시는 신청한 사람들 중에 선별해서 주고 인천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구직수당인데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보통 구직이 지원이 한 1, 2, 3단계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3단계에서 이제 현금 지원이 약간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단체랑 녹색전환연구소라는 단체가 같이 작년에 1년 동안 그 아름다운 재단 지원으로 성남시 청년배당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직접 받으시는 분들 설문도 하고 하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슈가 됐는데 좀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걸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있었지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실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좀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 경기도에 그 연구원이 있잖아요. 도에서 운영하는 거기 연구원님이 어디서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가서 들었었는데 이제 왜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돈을 줘야 하냐와 이게 일종의 못 믿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의 지원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준다는 것 자체를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조차도. 그래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수당 형태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는 좀 재밌는 게 이제 일하는 청년 통장 이제 그런 이름으로 매달 10만 원씩 3년인가를 저축하면 나중에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거를 해요. 이제 그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이 돈을 넣고 이제 도랑 민간 후원으로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을 세워주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저희 가족 중에 하나가 그걸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5,000명 정도 이제 받는데 제가 고양시에 살거든요. 근데 고양시에 할당된 인원이 300명이에요. 일하는 청년 통장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을 한 10분의 1로 나눠서 10만 명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청년 중에 경기도 청년은 300만 명이에요. 아 그래요? 어제 고양시에 300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받을 수 있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지만 어쨌든 신청을 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받는 청년은 어디 가서 만나기가 어렵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많이 사세면 이제 만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그래서 좀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정책들이 좀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미미해서 어떤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무식해서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말하는 청년 수당이라는 거하고 성남시에서 말하는 배당이라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서울시가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000명을 선발했잖아요. 그리고 뭘 해야 돼 무슨 계획서도 쓰고 그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원을 했을 때 그 용도를 또 제한하고 있죠. 그 용도를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면 또 자기를 박탈하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기본소득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이거 구분해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기존의 복지정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과거에도 정부에서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어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임금을 일부 얹어주는 시스템을 취했는데 문제는 아주 악질적으로 그 청년을 고용한 회사에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것까지 합쳐서 월급을 주니까 인건비를 회사가 그걸 본 거지 청년이 그걸 본 일은 없어요. 요걸 청년 정책 예산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어쨌든 2조 원이라는 거예요. 2조 원을 그냥 청년 배당 형태로 몇 개 나이에다 쫙 줬으면 이제 진짜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숫자로 예를 들면 서울시가 3,000명, 경기도가 5,000명 이런데 제가 그 경기도 지사께서 최근에 1억 원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1억 원. 1억 원 몇 명에 주냐. 1억 원을 예를 들면 그 중에 절반을 대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자 포함해서 1억 원을 만들어준다. 반을 내면.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를 경기도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0명을 해주면 4천억이 날라가요. 그죠? 근데 10,000명이 경기도 청년 중에 몇 프로냐? 경기도 청년은 400만 됩니다. 경기도가 1,300만 명이거든요. 인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로또 특혜다. 이건 정책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정책이라고 그러면 안 돼. 대중을 기만하는 거죠. 너 1억 받을 수 있어. 영업할 때 여러분들 혹시 식당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티켓을 1,000원짜리 주면 안 됩니다. 1,000원 이렇게 돌려주고 깎아주는 거 하지 마시고요. 100억을 벌 수 있는 1,000원짜리 확률 거의 없는 1,000원으로 산 티켓을 주세요.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사행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야말로 기본소득 아무 관계가 없고 그것도 특정 소수한테 너무 많은 액수를 정말 특정 소수에게 주는 것은 이게 정책이라고 하면 안 돼요.
홍기표 소장님께서도 한 말씀. 예, 제가 좀 보충했는데 제가 네. 그 시장님 여기 계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첨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좀 하세요. 아니, 진짜. 아첨하지 마십시오. 좀 해주세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화끈하게 해줄게. 그 배당하고 수당 그 한 글자 차이인데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옛날에 기본소득의 아이디어가 그 몇백 년 동안 그게 역사가 쭉 있는데 그 소셜 디비던드라는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사회 배당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네가 일을 했으니까 준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디비던드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주식 배당금 이윤 배당하듯이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네가 뭘 하든지 그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나눠 갖는 거죠. 그렇죠. 나눠 준다가 갖는 게 주는 게 아니죠. 서로 같이 나눠 갖는 깨알 같은 지적이었습니다. 시혜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들은 다 그게 뭐가 되면 무슨 꼬리표가 붙어 있죠. 뭐 하는데 써야 된다, 뭐 하는데 써야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배당의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전형적인 90년대에 있었던 워크페어 같은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되게 이게 화가 났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에서 그거를 받았던 친구들 몇 명이 영수증을 보니까 뭐 모텔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또 욕을 하고 막 그러던데 아니 저 막말이 아닙니다. 그냥 저 까놓고 얘기해서 그 젊었을 때 모텔 가지 언제 갑니까? 그 모텔 좀 가면 어떠고 소주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라고 배당금이라는 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 문제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특히 청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저 같은 사람은 늙어갖고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골프를 배울 일은 없습니다만은 20대 청년들은 골프를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텔에 들락거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년 이 배당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유와 관계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한 글자지만은 성남에서 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뭐 서울이나 경기 그거를 뭐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성남시에 있었던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이 로또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보편적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요 그 언컨디셔널 해야 되고 유니버설 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무조건적이래야 되고 보편적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로또 걸린 사람들만 그거 혜택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 물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게 배당이며 무슨 기본소득의 정신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봤을 적에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성남시에서 했었던 청년 배당이 굉장히 그 원관념에 가깝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사회자 미안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해가지고 그걸 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아동수당. 뭐 다 아시죠? 꽤 큰 규모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부분적이지만 기본소득이죠. 예를 들면 그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뭐 아무 관계 없이 무조건 0세부터 6세까지는 5세까지는 다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걸 왜 수당이라고 붙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수당 아니거든요. 수당 아까 얘기했지만 손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수당. 뭔가를 했을 때 주는 거를 수당이라고 그러죠. 대가로 주는 거죠. 뭔가 어쨌든 뭐 대응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주잖아요. 성남에서 하는 배당만이란 말이 싫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예를 들면 청년 수당이니 온갖 무슨 수당 있잖아요. 양육 수당.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수당으로 안 붙여서 정말 좋았겠다. 그런 생각해요. 이게 깨알 같은 얘기긴 한데 이건 기본적인. 굉장히 듣고 보니까 되게 중요한 네. 한 글자 차이인데 네.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다음 쟁점으로 넘어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보수 언론들도 많고 특히 이제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하신 그 청년 배당 줬더니 뭐 깡을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그 세 분 중에 한 분. 내가 할게요, 제가. 네. 당사자니까 미안합니다, 박유영 씨. 네, 말씀하세요. 제가 참 기가 막혔던 게 이게 받은 사람이 쓰는데 불편하니까 현금으로 바꾸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통 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깡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할인, 깎는 거를 보통 깡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보통 그걸 받으면 쓰는데 불편하니까 엄마를 줍니다. 근데 엄마는 예를 들면 12만 5천 원을 얘네가 절반만 줄 때가 있었는데 주면 엄마가 절반 12만 5천 원만 딱 주겠어요? 보통 더 주죠. 그건 뭐예요? 깡이야 뭐예요? 그거? 증이야 증.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현금으로 줬으면 어떻겠어요? 현금으로 줬다.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불편이 따르는 지역 화폐로 주어서 불편을 감수하게 하면 지역 경제가 한 바퀴는 돈다 최소. 그러니까 유용하다. 그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생긴 작은 불편함 이거를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걸 보고 이거는 이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꼬투리 잡는 거다 이 생각 확신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물물 교환했죠. 물물 교환은 귀찮아가지고 화폐를 발행했잖아요. 근데 화폐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훔치기가 쉽다는 거야. 도둑질, 강도질 뺏기가 너무 쉬워요. 물물 교환할 때 잘 못 뺏거든. 그거 무거워가지고. 근데 화폐로 바꾸니까 뺏고 훔치고 하는 게 너무 그 부작용이 너무 큰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무슨 그런데 청년 24세에 100만 원 주면 도덕적 해이 생겨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아 일 안 하고 그럽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소장님 먼저. 네. 소장님 마이크 가운데를 잡아달라고 전해달랍니다. 아 예. 가운데를 꽉 쥐어. 뭐 이거 뭐 누굴 패는 분위기 거의. 네, 네, 네. 그렇게 소중히 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모럴 해저드 얘기 때문에 실험이 몇 번 있었어요. 선진국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아까 말한 나미비아나 인도에서도 있었었는데 그 물론 아직 그 실험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실험이 완전하려면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일생 동안 주고 전국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똑같은 조건을 재현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그만 규모에서밖에 실험을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일반화는 안 되는데 벌어졌던 실험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저거는 뭐냐면은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근로이익이 줄어들거나 게으름을 피거나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 아주 명쾌한 이 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게으름 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경험을 다 해보셨는데 국민학교란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2월 1일쯤 기억나세요? 아 빨리 개학해서 학교 갔으면 좋겠다. 기억나세요? 겨울방학이 무지 길죠? 그러니까 처음엔 아싸그리고 신나가지고 집에서 노는데 이제 2월 초쯤 되면 놀 것도 다 떨어지고 집에서 뒹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고 미치겠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취지가 뭐냐면은 근데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러면 일하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되느냐면요. 소득이 불안정하고 사는 게 아주 힘들고 이러면요. 어쩔 도리 없이 별의별 일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 똥 치우는 일부터 해서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자리를 선택한다든가 자기 생활 패턴을 선택하는 데서 조금 더 생활의 여지가 선택의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설령 일을 좀 줄이고 집에 가서 애를 보는 시간을 늘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그 기술 변화 4차 산업혁명하고 관계가 됩니다. 지금 일자리 노동의 성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자리를 어떤 직업을 하느냐 또는 집에서 뭐 돌봄 노동을 하더라도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는 능력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거에 굉장히 강력한 그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게 실험에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해가지고 모럴 해저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 든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이걸 입증할 만한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입증할 만한 이론적인 뭐 실증적인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 네.
저희가 성남시에서 1년간 모니터링을 할 때 저희도 궁금해서 깡을 한 사람이 있었는가. 근데 이제 저희가 한 15명 정도는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었는데 사실 그게 어디 올려서 돈으로 교환하는 것도 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깡을 직접 했다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깡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기본소득은 어떤 순수한 뭔가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줬을 때 사람들이 뭔가 순수한 상태로 이것을 향유할 것이다 라는 환상을 일단 버려야 되고, 깡을 할 수도 있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것이 기본소득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더 만연한 일종의 모럴 해저드는 뭐냐면, 아, 저 사람이 먹고 살려고 그런 거야 라는 모럴 해저, 이걸 모럴 해저드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무튼 그게 사회에 더 만연한데, 그냥 얘도 이런 거죠. 가족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임금 체불을 겪었어요. 왜냐면 가게가 망했어요. 사장님이 청년 창업인이셨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가게가 망하면서 이제 임금을 떼었어요. 사장님 도망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사장님 사정도 딱 하기는 해요. 이제 가게도 망했고 가진 것도 없는데 임금은 체불됐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근데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먹고 살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사실 저희가 먹고 살려고 그랬던 거야 라는 말 아래 눈 감아주는 도덕적 해이가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저는 이거 하나는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먹고 살려고 이런 나쁜 짓을 했어. 근데 기본적인 어떤 욕구가 충족될 정도의 돈이 주어진다면 이런 어떤 도덕적인 눈 감음은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점을 더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맞는 지적이시네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착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뭐 딸을 사랑해서 경마 그렇게 시키고 했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 딸에 대한 엄청난 사랑. 경마가 아니고 승마. 승마. 죄송합니다. 그 제가 경마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깡을 한다고 자꾸 비난을 해서 제가 약간 그건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똑같은 얘기예요. 깡하면 어떤데? 그것도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주고 85%를 현금으로 받는 짓이나, 애인한테 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나, 어머니한테 25만 원 주고 30만 원 받는 거나, 그거 다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돈이란 자유를 말하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쓰냐는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찢어버리면 어때? 근데 아이고 한번 찢어보자 이거. 이것도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 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문제 삼으면 안 되고. 네, 이 시점에서 하나만 제가 맞아, 좀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치고 들어오신 거 좋아요. 네, 끊고 들어오는 거 좋아요. 나는 그 깡을 하는 업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도 결국은 그거 자영업자한테 가서 써야 돼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 말은 반드시 우리가 지역화폐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화폐라서 요거는 등록된 자영업자 외에는 은행에 환전을 안 줍니다. 이분이 가서 아이고 이거 현금 바꿔줘, 안 바꿔줘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등록된 데만 은행에 환전을 허용해요. 그냥 반드시 그 자영업자를 거쳐서 가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은 쓰기 때문에, 그렇죠. 깡 해도 되는 건 상관없는 거죠. 뭐 빙빙빙 돌아서 가더라도 어차피 한 번 들어요. 이건 좀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일하지 않는 자의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의 신성성에 대한 신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력한데, 이게 일종의 노동 윤리, 행위 준칙처럼 통용돼 왔는데, 사실은 재원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치명적으로 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습속, 문화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의외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철학적인 문제니까는. 우리는 뭐 철학적인 약한 얘기야. 갑자기 예능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세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얘기 나오죠. 사도바울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고. 그게 이제 전통시대 경제윤리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좀
중간을 잡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의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인데, 요게 이제 나중에 경제학에서 그 17세기, 18세기 되면 주로 지배계급을 욕하는 논리를 써요. 너희들은 일도 안 하는 비생산적 계급 아니냐. 그래서 이런 아주 오래된 경제 윤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한 50년 동안. 뭐냐면요, 전통시대에는 인간이 하는 산업이 대략 한 4가지 정도였어요. 농업, 어업, 목축업,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었나요? 광업? 이 정도 있었는데, 다 뭐냐면은 자연자원하고 인간이 직접적으로 맞부딪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마음 먹는 사람에게 일할 거리가 없는 일은 없었어요. 정 없으면은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화전이라도 읽으면 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 게으름을 핀다라고 하는 게 용납이 될 수 없었고, 굶는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이 그냥 굶어라, 이게 윤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전통시대에 생겨난 경제윤리가 되는데,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정말 골 때리는 변화가 생겨났냐면은 실업이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산업이 뭘로 조직되냐면은 투자자들의 투자에 의해서 조직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해버리면 일자리는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혈기방장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운명을 개척하고 싶은 20대 30대 청년들이 그냥 푸른 옷의 사나이가 돼가지고서 한 5년 동안 그냥 썩어야 되는 추리닝 입고서. 이런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 경우에 그럼 전통시대의 경제윤리가 통하겠어요? 옛날에는 가서 화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바다에 나가서 어촌기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되고 이러는데, 오늘날의 산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본이 조직하는 그 망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전통시대의 경제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웠던 게 가뭄이라든가 풍수 같은 자연재해였죠. 산업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불황입니다. 불황과 실업.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일하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안 생긴다. 이 경우에도 일하지 않는 자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경제윤리라고 하는 거는 산업사회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미 언제부터 확산이 됐냐면은 그게 1930, 40년대에 스웨덴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 같은 걸 시행하면서 이미 극복된 경제윤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전통적인 경제윤리가 세서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산업사회의 경제 상황과 전통시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시장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잠깐만, 이거 얘기 좀 하게. 예. 제가 보니까 네네. 제가 인정합니다. 이거 진짜 철학적이시네요. 그 얘기 한번 하려고. 그리고 제가 시정 잡배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편하실 때 프리스타일로 하지 해주세요. 말고 시정 잡배식으로. 그 아주 단순화해서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하신 진짜 정말 이게 철학이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왕년에 시정 잡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 잡배 선생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동네에 10명이 필요한 수요가, 예를 들면 물고기 10마리씩이 필요했다고 하면, 과거에는 한 사람 10마리를 잡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기술, 선박, 그물 막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잡아도 전원이 다 먹고도 남아. 그래서 자꾸 더 잡으면 물고기가 썩어서 환경이 훼손이 돼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실은 모든 사람의 노동이 필요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남는 물고기를 먹어주는 것도 그 예의야, 예의. 그 공동체가 사는 너무 많이 잡아와가지고 그럼 잡은데 그 도로 살아내기도 힘들어. 왜냐면 지금이 그런 상황이 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정부의 정책은 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되고, 그 핵심은 결국은 국민 모두가 노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근데 참여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너무 과잉 생산되는 거죠. 불필요한 노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노동. 그러면 물고기를 안 잡으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신나게 이 노래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문화예술 영역의 일자리는
지능을 가진 로봇에게 침탈되지 않을 거다.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그런 부분의 노동이 좀 새로 필요한데 문제는 거기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새로운 영역을 만들려면 결국 과잉된 우리 생산력을 공평하게 좀 나눌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게 정부와 정책이 하는 일인 거죠. 그냥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으로 다 내맡겨 놓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자연적 진리는 아닌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로 같이 행복하게 사는 더 좋은 방법이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온 새로운 하나의 대안인 거죠. 제가 그 이재명 시장님 싫어하지는 않지만 일부러 제가 이제 악플러가 돼서 하나 질문을 던져보자면,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네. 그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제 아까 그 토지 보유세 말씀하시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강한 징후를 표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또 긍정하시는 어떤 뉘앙스도 있단 말이에요. 요 어떤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는 또 공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악의적으로 이 복지를 공짜로 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연기한 겁니다. 연기한 것 같아요. 불로소득은 공짜죠, 진짜. 그건 공짜예요. 그냥 예를 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하나 받아서 뭘 했더니 그냥 노동 이상의, 투자 이상의 많은 이익을 얻는 거죠. 땅값 상승, 정상적인 상승 이상의 집가 상승이 온다든지,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짓는데 비용 5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막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거. 이런 거 사실 공공에서 다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정의죠.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 구성원들한테 뭔가를 나누는 것은 사실은 그 이익이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이 예를 들면 뭐 하나 아이템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갤럭시 만들어서 막 팔았다. 그래서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그 회사 거냐? 아니죠. 통신망, 이 기반 시설 만들 때 우리 세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들어가는 한글, 아래 한글 세종당이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 거죠. 우리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공통의 자산에서 생긴 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최종 생산자가 100% 독점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그건 좀 다른 거죠. 네. 제가 그 같은 그 시정잡배로서 좀 아니 철학적으로 좀 해주세요. 저는 잡배식으로 할 테니까. 이분은 시장 잡배고 시장 잡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진짜 열받게 하네. 그 얘기 죄송합니다. 나쁘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장 잡배 해주시는데. 제가 좀 옹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왜 목소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요. 이 기본소득의 철학을 이게 뭐 여러 논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비생산적이 되거나 노동 때려치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수는 아닙니다. 사회가 생산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아까 말한 불로소득을 때려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사회 전체를 비생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건 조금 전에 이따 우리가 설명할 기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소득을 우리가 지급하는 거는 그냥 먹고 놀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산적이고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그 목적에서 우리가 주는 거지. 우리가 그냥 무슨 퇴행 데카당스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불로소득의 문제들은 어떠냐면은 지대입니다. 지대. 사회적인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사회 생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회 생산력을 갉아먹으면서 소수의 개인들이 부당한 독점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에서 보더라도 특히 용납할 수가 없는 종류의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 뭐 좀 더 붙여주시죠. 나누는 것하고 독점하고 이제 차이가 크죠. 제가 여기서 기밀 하나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해주십시오. 성남 기밀. 네네. 그렇게 또 눈을 반짝거리면서 저를 아련아련하게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저절로 안 바뀌죠.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요법으로 또 하나 뭘 구상하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한 5,400억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에서만 불로소득을 시가 환수한 건데, 이거를 제가 있잖아요, 시민 배당으로 한번 나눠주는 걸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세금만 걷어갔지 언제 준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분파이, 분파이. 기정사회적 표현. 네. 좋습니다. 네, 참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면 이 불로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하는 게 또 논쟁이 되면 우리 철학적으로 또 옹호도 좀 해주시고. 네. 성남시로 이사가 빨리 오세요. 집값 배우는 거예요. 뭐 하실 거 있으세요? 그 사회자님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질문을 이제 떠올리면서 네, 약간 네, 네. 그 아저씨들 개그 사이에서 약간 좀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제가 지금 아저씨들 대신해서 사진을 네. 아무튼 저도 어디 가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반문에 그러면 당신 일을 안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저는 일을 할 건데 다른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어떡하죠? 뭐 이런 어떤 신뢰의 문제도 결부돼 있기는 하나 뭐 어쨌든 근데 저는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에게 그렇다면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한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라는 건 노동이라는 건 어떤 예를 들어 회사에 정시에 출근해서 매달 받는 돈이었는데 이미 그거는 저희 세대에서부터 불가능하다는 걸 알거든요. 일단 취업하기가 어렵고 나에게 계속 월급을 따박따박 주는 회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외에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잖아요. 특히 요즘 청년들은 나에게 어떤 정기적인 수입을 주지는 않지만 어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고 어떤 사람이 너 무슨 일 해? 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너 요즘 뭐 해? 나 뭐 기본소득 운동해 라고 할 때 그럼 나의 이 일은 일이 아닌가 자신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름을 다시 붙이게 하는데 이런 뭐 일을 안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 제가 지금 저를 착취하는 알바를 안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겁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드는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 사이에서 보석 같은 말씀을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이 쟁점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약간 의무방어 같은 느낌이긴 한데 부자에게 왜 돈을 주는가? 요것도 사실은 뭐 기본소득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시쳇말로 이제 N빵을 하는 건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개념적으로는 모두가 똑같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죠. 저소득층한테 더 줄 수 있는데 왜 부자한테까지 돈을 주나? 거의 여기에 대해서 답은 대체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데 뭐 나중에 또 세금으로 걷는다든지 뭐 이런 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거라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일종의 도구마거든요. 어떤 거냐면 부자가 왜 받냐? 근데 사실 이 재원을 만들 때 이미 부자들은 더 많이 냈어요. 거기서 이미 격차가 발생하죠. 부자는 더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안 내고 적게 보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보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누진제 때문에. 물론 예외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엉터리 체제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적게 세금을 내니까 비율로 봤을 때 그런 비정상을 빼고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누진제 세금이 작동을 하고 그러면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이미 재원을 만드는 과정에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다시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때 두 번째 또 차등을 둬야 되느냐는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필요한. 그래서 이거를 마치 진리처럼 세입 과정에서 이미 차등을 뒀는데 세출 과정에서 똑같이 차등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도 도금하고 이런 논리가 그런데 왜 생겼냐면 사실은 주지 않기 위한 논리로 그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 아예 라고 한 건데 이건 그래서 일부러 만든 신화 같은 거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면은 복지가 확대될 거라고 계속 누군가가 주장을 하는데 이건 전혀 진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지출하면 소위 중산층이나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조세 저항이 생겨가지고 세금을 안 냅니다. 그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오히려 세입 과정에 차등을 두고 지출 과정에서 공평하게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 보유세는 토지 많은 사람 많이 내고 없는 사람 안 내고 적은 사람 적게 낸 다음에 그 얻은 걸 똑같이 목젖에서 쫙 나눠버리면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제를 도입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시장님 시정 잡배에서 엄청 지적인 갑자기 약간 철학적으로 바뀌는 거죠. 네, 체인지하시는 느낌인데요. 네, 회장님. 제가 그 시정잡배 역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돈 계산의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그냥 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만 주자. 이건희 아들한테 이재용식 하여튼 그런 한남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주느냐 뭐 이런 논리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타당성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디바이딩 라인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기가 무지하게 어렵고요. 그걸 유지하려면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 기본소득을 모든 개인에게 그냥 예를 들어서 한 7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70만 원 따먹으려고 만약에 그 소득이 몇 구간이 요만큼까지 되는 사람한테만 주고 그 위부터는 그냥 손가락 빤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도를 짜놓으면은 그 애매하게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 톰과 제리 게임이 벌어지는데 그 공무원들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7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그건 뭐 받아봐야 뭐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00 정도 수입이 되는 사람이야 뭐 어쩌면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솔직하게 그냥 다 그런 거 안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 한 80% 90%는 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7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받든 안 받든 난 별로 상관없고 난 거짓말하기 싫다랄 정도로의 소득 구간을 이렇게 나누면은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은 그거를 갖다가 기본소득을 어디까지 주고 어디까지 안 준다 요거를 그렇게 두려고 그러면은요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희 씨 집에는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80%나 90%까지만 줘도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 8, 90%나 100%나 뭐 뭔 차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돈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이게 좀 시정잡배스러운 그저 아주 구체적 이 공무원들 하시는 일인데 시정잡배라고 요 아주 그 시장잡배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좀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배당이에요.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자산을 다 함께 나눠 갖자, 나눠 주자도 아닌데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나눠 갖자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누구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가령 우리가 생일 케이크 이렇게 잘라가지고 홍기민 씨 생일이라 그래서 생일 케이크 자르는데 이거 저거 뭐냐 너는 우리 둘째 아들 너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넌 먹지 마라 이게 말이 돼요. 큰 싸움 나죠. 큰 싸움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든 싫든 무조건 먹어야 내가 싫어하는 초콜릿 케이크라 하더라도 이건 일종의 리추얼이에요.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기본소득이 맨 밑바닥의 기초에는 정치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에게 동일하게 돌아간다는 정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건희 씨 아들도 그렇게 보면 받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요거 잠깐 보완해서 구체적 사례로 박영 제가 먼저 하고 네. 짧게 좀 해주시죠. 우리가 그 100만 원을 24세한테 주니까 그 왜 부자한테 주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저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골라내려고 했더니 예를 들면 11,000 몇백 명을 심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골라내면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30명을 골라냈다. 예를 들어 이건희 아들 같은 게 있나 없나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래봐야 3천만 원이고 한 명의 임금비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50명을 골라내야 겨우 그걸 골라내는 인력 한 명을 유지하는 비용이 돼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비용이 든다. 두 번째는 그걸 했더니 이거 안 받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안 받겠다는 사람이 10몇 명이 나오고 12명이 대상자인데 6명인가 7명인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막 이상한 방송사에서 야 저 털이 저 정책 때문에 가난한 청년이 안 받는다 이런 걸 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1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여기 한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정부의 지원 대상이 탈락해. 그냥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노동을 안 하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주니까 그 소위 그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일을 실제로 안 해버려.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네요. 기본소득으로 얘기하면 노동과 관계없이 주니까 노동을 하죠. 근데 기존의 복지 정책으로 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면 대상자 제외돼요. 노동을 안 하게 만들어요. 이게. 박영 위원님. 네, 까먹을 뻔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행정 비용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는 선별적으로 준다는 거에 대한 어떤 환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준다고 할 때 어떤 기준선을 정해놓고 이 아래는 받을 수 있고 이 위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신장님 말하신 거 되게 아슬아슬하기도 한데, 여기서 또 문제는 그 선이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그어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과 더 가난한 사람 사이에 그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문제가 있고, 안 받는다는 사람 문제도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일럿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대상자인데 나는 이걸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연구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인도에서 파일럿 실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부잣집의 가장이 나와서 우리 집은 부자니까 이런 거 받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집에 여자가 와서 우리 집은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기본소득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이 개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부자에게 준다는 것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엿볼 수 있었던 거고, 사실 저 가끔 생각해요. 회장님이 월 30 받는 게 중요하실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약간 가끔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선별적이라는 게 결국은 한정된 자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 심사라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심사하신 분의 이제 이야기를 직접 들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대요. 어떤 신청서만 받고 이 사람을 줘야 되나 저 사람을 줘야 되나,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개의 신청서가 와요. 하나는 예를 들어 내가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으면 뭐 토익학원을 다니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취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있고, 하나는 언뜻 봐서 되게 성의 없어 보이는 신청서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거 신청합니다. 가령 이 두 가지 신청서가 왔을 때 당연히 첫 번째 신청서가 뽑힐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이 성의 없어 보이는 신청서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쩌면 교육 수준이 첫 번째 사람보다 더 낮고 이런 신청서를 더 잘 쓸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확률이 높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청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잘 쓴 사람에게 주게 되는데, 그럼 이게 합당한 거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가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누군가에 준다고 할 때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필요한 사람이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요거를 조금 더 보충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회복지학에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별을 해서 주게 되면요 정보 비용이 있어요. 그 기준 맞추려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지고 뭐 컴퓨터 클릭 찾아봐야 되고 뭐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서 진짜 받아야 되는 소득, 교육 많이 받지 못하고 소득 낮으신 분들은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지금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문제도 중요한데, 이걸 실업 함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 복지 한번 받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취직해봐야 사실 요즘 있는 일자리라는 게 한 두세 달 있으면 잘리는 아주 불안정한 뭐 식당 일자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기초생활수급하면 계속 받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까짓 거 두세 달 그 식당에서 그 월급 받아 먹겠다고 그거 하면 또 신청하고 또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복지를 받으면 계속 복지를 받게 되는 그 실업함정, 그 문제가 있어요. 이제 둘 다 사회복지학에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경쟁이 그거 같아요. 불행 경쟁, 고생 경쟁.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지 알려야 돼, 남한테. 굳이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 이게 사람을 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기존 복지제도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 못한 경향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다음 쟁점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소위 얘기하는 복지론자와 기본소득론자들의 대립.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소득 관련된 논쟁들 이 두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복지론자는 이제 이미 존재하는 복지제도를 뒤엎고 기본소득을 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개념적으로도 지금 이야기되는 기본소득이 사실 복지론자가 말하는 사회수당이랑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론자들이 보편 복지를 말하지만 사실상 워크페어, 선별복지로 귀결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기빈 소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논쟁 정리. 예, 알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그럼 저 쟁점은 그 제일 중요하다 싶은 쟁점을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뭐 투닥투닥이 있는데 좀 사이드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감정 싸움들도 있고. 근데 피할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한 그 논점들은 있어요. 우선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보편복지 전통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도 계시죠.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티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상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국가를 쭉 이제 주장을 해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볼 때는 기본소득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아주 대규모로 행해지는 현금 복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지가 현물 복지가 있고 현금 복지가 있는데요. 스웨덴에서 가령 이제 그 50년대부터 이 복지국가를 건설할 적에 뭐가 많냐면 현물 서비스가 많아요. 이를테면은 여러분 저기 사람들 애 낳은 어머님들한테 어린이집 돈을 나눠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고 아마 두 번째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복지가 현물 서비스가 있고, 현물 복지가 있고 현금 복지가 있고 그런데,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어떠냐면은 이게 다 현금 복지로 하게 되면 뭐냐면은 사회 시스템의 골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의 어떤 그 현물, 그러니까 공공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현물로 지급되는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가 그 국민들에게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느냐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생 주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본 거대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다 그냥 돈으로 나눠주고 끝내버리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 부분만 비대해지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있는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금 복지의 어두운 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드린 대로 사회의 기본, 몇십 년 동안 합의본 사회의 기본 골간 구조가 무너지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그 복지 전통적인 보편적 복지 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본적 복지, 기본소득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산업 구조가 바뀌고 산업 기술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게 피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논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와 그 정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건 스웨덴도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합니다. 북유럽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다 그 노동시장에서 자기 경제생활을 해결하는 게 구조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발생하는 산업적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이 있고 노동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구조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데, 기본소득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 완전고용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지금 한 20년 넘게 어느 나라든지 만성적인 실업 상태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완전고용이라는 전제는 무너질 텐데, 여기에 그 옛날 2차 산업혁명 때나 있었던 그 옛날식 복지 시스템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거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쟁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면은 이 두 개를 갖다가 꼭 그렇게 대립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정신하고 기본소득의 정신은 굉장히 서로 일맥상통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시장님도 더 말씀하시겠지만은 이 기본소득을 실질적으로 어떤 전략상의 어떤 매핑을 로드맵을 그려서 하려다 보면은 처음에는 사회수당 비슷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회수당을 하나씩 둘씩 보편적 사회수당을 노령연금도 만들고 청년배당도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기본소득으로 하는 스태핑 스톤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어떤 입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렇게 중요한 점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종합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 위원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론자들은 청년세대 경제적 공공 역시도 기존 복지제도로도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소득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는 이유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려운 질문. 시험 보는 거 시험. 근데 이건 뭐 꼭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마찬가지인데, 뭐 선생님도 앞서 설명하셨지만 지금까지 약간 구도가 기본소득론자들과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분들이 대결하는 구도로 많이 그려져 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은 안 된다, 뭐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되었던 면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벤다이어그램처럼 표현을 하자면 기본소득은 당연히 그런 수당을 포괄하는 더 넓은 형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당연히 지금 주어진 수당보다 어떤 허들이 더 낮아야 되는 형태이긴 하겠지만 그게 어떤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가는 이행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당이 근데 문제는 지금 시행되는 어떤 수당의 형태가 그 선별성이 뭐 전 청년이니까 청년 당사자로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수치심을 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정책도 일단 현금 지원을 일단 시작했다는 거는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작동되는 방식을 보면 그걸 받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말을 좀 애매하게 했어요. 그걸 받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잘못 쓰면 끊길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데 정작 그걸 받는 사람들은 뭘 하면 끊기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내가 신청서를 하루라도 늦게 내면 나 다음 달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그런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그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에 가보면 Q&A가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 써도 되나요? 저기에 써도 되나요? 왜냐면 내가 잘못 썼다가 다음 달 못 받을까 봐 하는 공포를 주는 건데 근데 어떤 사회의 정책이라는 건 어떤 공공적인 성격과 어떤 선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과연 좋은 정책인가 하는 반문을 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기존의 어떤 수당이 당연히 기본소득으로 가는 이행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시도를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의 그 장벽을 좀 낮춰서 좀 더 기본소득에 가까운 형태로,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엄밀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더 어떤 조건들이 없는 형태로 실업급여를 줘보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수혜자가 느끼는 감정이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을 때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효용감을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수당들도 그런 어떤 수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 하나 언급을 빼먹은 게 있어요. 그 BN이라고 국제기본소득 네트워크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착목을 해가지고 기본소득안 중에 우파 기본소득안론자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복지를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활용하려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지금 핀란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험이 좀 그 성격이 좀 강한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국제기본소득 네트워크 거기 회의에서 이걸 못 박은 게 현물로 지급되는 사회 골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를 허물어내는 식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서 이제 말하자면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상하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서로 결합되고 서로 삼투하는 과정이 있지 않은가. 저도 약간 짧게 좀 길게 해버려야지. 예를 들면 이제 이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 체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완하는 것이냐라는 그 논쟁인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별복지적 요소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야 될 테고 보편복지 형태의 정책도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건데 이게 마치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스위스에서 300만 원씩 그 국민 1인당 주는 300만 원씩 주는 건 부결됐는데 그때 구상은 기존의 복지 제도를 완전히 대체한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결국은 가장 유용한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좀 더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로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되게 기밀에 해당되는. 저희는 내년에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 급식비를 좀 지원해 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드시 학교에다 줘야 되고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대요. 급식비를 지원하려면 교육청에 줘야 되고 교육청에는 현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현금 주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이걸 지역화폐로 주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래서 다시 구상을 좀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학생 배당을 도입하자. 배당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1, 2, 3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식비를 현금으로 대줄 거냐. 저는 다 전액은 아니고 일부만 할 텐데 이걸 식비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현금으로 줄 거냐,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똑같은 금액을 다른 이름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주면서 다른 추가의 정책 효과를 더 노릴 것이냐,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한번 물어볼 기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학교를 안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학교 안 다니는 애는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고등학교 나이에 해당되는 3년 동안에 그냥 다 주는 걸로. 이름은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집에서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이름을 할까 고상 중이에요. 학생 배당.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는 이름부터 바꿀 수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그 복지를 없애는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그 정도로 설계된 것은 아니었고, 그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된 이유는 온전히 사람이 사회 안에서 생활 가능한 충분한 금액을 줘야 한다는 어떤 기본소득의 굉장히 아이디얼한 그것을 충족하는 금액을 잡다 보니까 300만 원 가량이 된 거지, 그게 어떤 복지를 대체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쟁점 이제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재원 문제. 그러니까 기본소득 논쟁이 거의 재원 문제로 수렴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기도 한데 찬성 반대 측 입장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특히 경작자들 중에서는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면 일단 손살에 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고, 또 재원 문제 얘기하면서 기본소득은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경제학 전공하신 홍기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도 몇 년 전에 아주 기함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400조를 걷자 이런 혁명이 나도 안 됩니다. 400조 걷는 거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온 국민이 해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일본을 털어야 하나. 일본을 공격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게 인플레로 연결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었던 얘기들은 파편적으로만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품이 좀 거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리저너블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전에, 그러면 기본소득을 얼마를 줄 거냐부터 우선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 300만 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스위스에서 300만 원은 굉장히 높게 잡은, 그러니까 이상적인 형태의 저거였고, 아주 적게 잡는 경우도 있고 등등 많아요. 이 버전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자꾸 그 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쪽에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대충 이런 정도의 아주 거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잡는데 1인당 국민소득의 한 25%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설명할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 따지면은 그게 이제 PPP 구매력까지 따지면은 대략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개개인들입니다. 모든 개개인에게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그럼 일단 그냥 대충 한 그 정도 액수로 그냥 머릿속에서 감을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원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선 재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까 복지 시스템의 그 골간을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있었던 사회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합돼 가지고 여기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전달 비용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운영 비용을. 아까 난 2조 원 얘기 나왔는데, 내 제일 아까운 건 뭐냐면 그냥 나눠주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재원 부분을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복지 부분을 통합해 원래 쓰던 거를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달 비용이나 여기서 크게 이게 절약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원 부분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득세 부분이죠. 말할 것도 없이. 요건 재분배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걸 누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걷는 건데,
물론 이제 프리드만이라든가 이 우파 쪽은 플랫 레이스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소득세를 때리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은 이제 아주 누진을 크게 해가지고서 저 소득세로 재분배 효과를 노리자라고 하는 그 재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재원은 뭐냐면은 아까 그 시장님 말씀하신 중요한 저건데 렌트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사회적인 생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순전히 특권이나 이 특권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소득들 있죠. 우리가 그걸 지대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 보유세고요. 두 번째는 상속이에요. 이거 사회는 일생에도 사회의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이거는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헨리 조지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토마스 페인도 그렇고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이거다. 이 토지. 아까 5,400억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렌트, 그리고 그다음에 토지 개발비, 부동산 상승비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은 이걸 개인이 가져가는 건 말도 안 돼요. 소셜 디비던드로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도 솔직히 그 저 부잣집 아들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게 뭘 내놓을 게 있다고 그 엄청난 돈을 다 가져갑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본소득 말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기본 자산이라고 아마 그럴 텐데 베이직 인다우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살 되면 한 5천만 원씩 주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또 있어요. 여기서는 그 재원을 갖고 그 부자들 상속하는 거를 엄청나게 뜯어가지고서 그걸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젊은이들이 20살이 되면 몇 천만씩 주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렌트, 그러니까 사회적 생산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걸 환수하자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 공공자산이 있습니다. 일단 공기업들이 수익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령 KBS가 떼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은 KBS 주주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건 공공자산인데.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내는 수익이 있고 전형적인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이게 지금 화수분인데 여러분 은행들이 거두는 이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은행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민간기업이 아니거든요. 지급결제 기능이라든가 화폐 기능은 국가의 권력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따낸 특권인데 이 특권을 이용해서 예대마진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둬놓고 그걸 주주들이 다 가져다 먹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자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놓치고 있는 공공자산들이 있어요. 공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다시 배당금으로 돌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야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요. 이건 제가 생각에 미래에 우리가 할 프로젝트가 되는데, 커먼스, 그러니까 공유지에 해당하는 거, 공공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창출해내야 됩니다. 지금 영국 노동당도 지금 국가투자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소익이나 소득 같은 거, 수익을 갖다가 그 재원으로 쓰는 것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거, 뭐 정말 저도 많이 배웠고요. 하여튼 우리 사회에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생기는 소득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저는 거기 저는 세금을 때리는 것보다는 더 원천적으로는 그런 것은 공적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예. 누가 갖고 오게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환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빨갱이로 몰리는 소위 이제 사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아니라서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빨갱이로 몰리면 이제 정치 생명이 밑에 있자거든요. 저같이 뭐가지 떨어져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막 얘기도 되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획해 본 게 아까 말씀드린 국토보유세. 아주 초보적이죠. 사실은 연간 350조, 400조 생기는 소득 중에서 뭐 한 15조 원 더 걷는 게 뭔 대수겠어요. 사실은 그 불로소득 중에. 근데 국민들이 그걸 한번 싹 해서 30만 원이라도 1년에 3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니까 해보면 재밌네 라고 하면 계속 확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의 규모는 이제 초보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그 전원이 한 다음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면 전 최저선이 좀 어느 정도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6, 70만 원 되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지금 6, 7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런 얘기하면 바로 이런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실현 가능한 최저선으로 일단 10만 원, 100만 원, 연 100만 원, 10만 원 선, 월 10만 원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게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일단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학자들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분하고 막 갑론을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청년 배당을 통해서 기본소득 논의가 어쨌든 좀 기폭제가 됐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에는 개발 사업 중에 돈 되는 건 제가 다 체크해가지고 다 민간 대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다 이제 성남 도시공사 돈 되는 건 다 거기다 맡긴다. 그리고 사업해가지고 다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은 아예 회수한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회수한 게 한 5,400억 정도 돼서 그 중에 이제 2,600억 정도는 도시민대 공원을 만드는 데 쓸 거고 그걸 확정됐고요. 나머지를 쇼킹하게 시민 배당 그래서 한번 나눠줘 보려고 그러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저 미쳤다 저거 그러면서. 근데 이걸 한번 해보면 막 이제 이상한 언론들 저번에 깡 했다고 막 까던 그런 언론들이 저를 깔 거 아닙니까 또 저거 뭐. 그러니까 온 국민의 관심이 될 테고 또 성남구 막 이사 오고 싶어질 테고. 하시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세상을 바뀌니까. 그 원래 그 당연히 표가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죠. 정치하는 걸.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게 불로소득, 소위 지대를 이렇게 회수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국민들이 맛을 보면 체감을 하면 저는 아주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사실 대선 때 제가 이재명 후보님 공약을 처음엔 안 봤었는데 나중에 읽어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런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나왔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제 있어요. 이 기본소득 이거는 급진적인 게 아니라 우파들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좀 놀랐던 게 국토보유세였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한 의미의 토지 공개념으로 가는 디딤돌 같은 정책이고 사실 굉장히 설렜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이게 가능하다면 한국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홍기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강한 의미의 금융 공개념이 된다면 이 두 개만 된다면 사실은 금융도 그렇고 예를 들면 네. 공기나 아니면 물 자원이 다 네. 해당이 되죠 사실. 그런 공적인 것들, 커먼스 이런 것들 만약에 우리가 더 좋은 일에 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에 쓸 수 있다면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언제든 실현 가능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사람들이 이걸 계속 두려워하고 뭔가 이 빨갱이가 하는 짓이다라는 어떤 빨갱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현 가능한 상황이 되고 실제로 이제 네. 체험하면 그런 공격이 안 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업 보장했던 게 일단 1인당 10만 원 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100만 원 한 거예요. 네. 100만 원에서 29세 이하, 65세 이상, 그다음에 농민, 장애인 하니까 28조 원이 필요한데 그건 올해 내년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제 예산으로. 예산 순증분이 보통 10조에서 20조 되거든요. 매년 늘어나는 게 수. 거기에다가 그 기존 예산 중에서 예를 들면 한 3, 4%만 아끼면 되는 거예요. 3, 4%는 충분히 아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면 막 국방비리 이런 짓 하는데도 돈이 남아서 그 짓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국방비가 40조인데 올해 북한의 1년 총생산이 40조가 안 됩니다. 북한의 1년 총생산 GDP보다도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맨날 진다고 그러는 거는 나쁜 짓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수통은 뭐 6.25 때 수통이 아직 있다고 그러고 그런 황당한 그래서 그런 낭비 요소를 찾아내가지고 3, 4% 아끼고 순증분만 투자하면 2,800만 명한테 28줄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1인당 10만 원, 이게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이 순식간에 가능하겠더라고요. 한 2, 3년 안에. 그러면 야 이거 세금 내가지고 그냥 기본소득으로 들어오면 야 이거 5만 원 올리자. 목표를 예를 들면 3년 후에 10만 원, 5년 후에 20만 원 이렇게 올리고 가면 결국 한 3, 40만 원 정도는 내가 보면 몇 년 내에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나라에서도 좀 한마디 해주시죠. 뭐 재정 얘기는 드릴 것이 없고요. 사실 그것보다도 아까 홍 비서님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기본소득 얘기할 때 방금 돈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저희가 이게 단순히 어떤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받는 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권리로서 받는 돈이라는 아이디어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홍기회 선생님이 그 5천만 원 한 방에 주는 그런 돈, 그 한국에서 이제 사회적 지분급여라고 말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분배 재구성이라는 책을 보시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사회적 지분구별하는 아이디어랑 기본소득이랑 아이디어랑 뭐가 더 나으냐 이런 걸 이제 비교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캐럴 페이트먼이라는 그 UCLA 정치경제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방에 그 돈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는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 매달 얼마씩 주는 것보다 한 방에 몰아주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 뭐 그걸로 뭐 창업도 하고 뭐 집 사는데 보태고 하면은 더 나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 캐럴 페이트먼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돈을 받은 그 후에 그 남은 삶 동안 사회가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소득은 그 돈을 단순히 사람한테 줘서 빈곤을 해체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권력을 그 시민에게 이전해주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어떤 돈을 준다는 개념에 사로잡히면 사실 기본소득을 좀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희가 재정리까지 했지만 어쨌든 이거 어떤 우리가 권리로서 부여받는다는 지점을 놓치면은 조금 너무 좁게 네. 기본소득 이해하게 되는 지금 것 박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마지막 우리 주제입니다. 이 경제적 효율성이냐 아니면 정치적 권리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돈 문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하는데,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 권리로 본다면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구성원이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실은 저는 시민권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데, 그 시민권을 위해서 최소한의 본질적 토대 그리고 여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저녁이 없기 때문에 삶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기본소득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말씀. 예, 네. 철학적으로. 네. 소장님, 김희 소장님께서 약간 경제 철학적인 의미. 예. 네. 지금 사람들이 다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사회권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는 분 아마 지금 여기 젊은 분들이라서 이게 뭔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게 한때는 전 세계의 상식이었었어요. 1967년에 나온 유엔 세계 인권선언이 그 사회권이라고 하는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인권의 사회경제적인 권리까지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받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얻고 의식주를 얻을 수 있는 것까지가 인권에 포함돼야만 인간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유엔 그 기본 아이디어였고요. 이제 그거를 철학적으로 개념화한 사람이 이제 T.H. 마샬이라고 이제 영국 학자가 있었고, 요게 70년대까지는 세계적으로 상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분한 지난 20-30년 동안에 이 사회권이란 말은 농담이 돼버렸어요. 무슨 개소리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불쉿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개소리죠. 그러니까 사회권 얘기하면 개소리가 되는데, 지금 사회자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마샬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가 인권이냐 하면은 그 사람 표현으로는 gentlemanly equal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버젓한 인간으로서 서로 동등하게 대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지금 21세기 2017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스마트폰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에 접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젠틀맨리 이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몇 가지 쭉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책을 몇 권을 사야 되느냐,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느냐 등등 이렇게 우리가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옛날에 50-60년대 있었던 사회권의 이거를 살리게 되면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지금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그 우리가 한때 인류가 60년대에 달성했었던 정치 철학의 그 기본 원칙에 사실 전혀 무리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저걸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막판이니까는 요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본 그 스웨덴의 복지라고 하는 게 절대로 생산하고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회적 생산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처럼, 기본소득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정치철학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의 4차 산업혁명에 존재하는 이 아주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시장에서는 사람을 정말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뭔가 경제 활동을 하려도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활동비를 달라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활동비를 달라. 뭘 배워야 되고 구직 활동을 하려면은 KTX 타고 대전도 가봐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없어서 꼼짝도 못하고 맨날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편의점 알바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 활동비를 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산업 구조에 맞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가 얘기할 땐 박수 안 치더니 이거 철학자가 얘기할 때 먹었어. 이재명 시장도 한마디 하시겠어요? 박수 안 쳐줄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다 끝나가니까. 내가 이제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이 사회생활도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은 만성적인 수요 부족 사태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공급을 늘리면 수요를 계속 쫓아갈 수도 있었던 그야말로 공급 경제학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생산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요. 수요를 초과하게 되죠, 언제나.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지금 순환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나치게 독점화되면서 우리나라 1년 국민 총생산이 어쨌든 1600조 정도 되는데 30대 재벌이 사내일보금을 가지고 있는 게 770조라 그러거든요. 아마 또 늘어났을 거예요, 그 사이에. 750조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그 후에 770조가 됐더라고요. 좀 이따 아마 800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내일보금이. 결국은 수요가 없고 예를 들면 경제가 순환인데 이 순환에서 제외돼서 자꾸 쌓이는 저수지처럼 쌓이는 곳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쌓이는 만큼 순환에서 제외되니까 경제는 침체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도 수요를 좀 유효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공통의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ABC 세 개의 대기업들이 있는데 여기만 뜯기면 억울하겠지만 같이 부담해서 시장이 커지고 경제활동, 기업활동 영역이 커지면 서로에게 이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세 개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뒤에 보따리를 막 커지고 돈 보따리 쌓아놓고 계속 들어오는 데를 자꾸 쌓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망한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소위 기본소득 형태의 복지의 확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이론적인 거이긴 한데 제가 그 얘기를 자주 드리죠.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예를 들면 한 300조, 260조에 대해서 연간 한 400조 정도를 지출하는데 이 중에 예를 들면 초대기업들의 R&D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게 몇 조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사내보금들을 막 쌓고 있는 이윤이 남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거기다 왜 지원해주냐? 왜 지원해주고 왜 세금 감면해주냐? 그건 제대로 거더라 거기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돈을 5조 원을 삼성전자에 지원해준다. 감세든 R&D 지원이든 해주면 이 5조 원은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순간에 쓰여지지 않아요. 그냥 쌓고 있는 금액의 잔고가 5조 원이 늘어날 뿐입니다.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5조 원을 우리 기본소득 형태로 또는 국민들한테 이 배고픈 사람들한테 쭉 지출했을 경우에 다 쓰여지거든요. 이걸 소비성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나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쪽에는 지출해봐야 소비성향이 거의 제로라서 경제순환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근데 이 다수 대중들한테 이게 지출이 될 경우에는 이게 거의 다 쓰여지기 때문에 경제순환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통계로도 예를 들면 SOC 투자니 이런 게 실제로는 경제성이 1이 나오기 어렵다. 투자 대비 편익이 1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교육 투자,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교육 투자는 한 3, 4 정도, 3, 4배 정도의 효율이 생긴다. 그 하는 게 어쨌든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경제 정책 또는 복지 정책, 조세 정책의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저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우리 홍 소장님 같은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전 세계 IMF든 세계은행이든
예를 들면 뭐 OECD든 하다못해 다보스 포럼 같은 기업가들 모임에서조차도 이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정한 결과의 배분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한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소수가 다 독점해가지고 이윤을 마구 쌓는 방식으로는 경제 자체가 존속도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게 쳐주세요. 이제 그 패널 여러분 각자 뭐 미처 못하셨던 말씀이나 마무리 발언 혹은 소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경우에는 특급 기밀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객석에서 질문 좀 받고 그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유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십시오.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그 단독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아젠더랑 같이 있어야지 이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마련인데,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기본소득 논의가 더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관심 있는 어떤 아젠다와 기본소득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 어디서도 온전하게 실현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뭐 이거 신청하실 때 제 소개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기본소득을 어떤 여성의 권리랑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거를 굉장히 좀 저의 주제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래 저희가 오늘 모임의 화두로 삼았던 책의 제목이 분배정치의 시대인데 원래 원제는 기분 매너 피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맨인가? 그러니까 어떤 남성 가부장에게 어떤 소득을 주고 그 외의 가족들은 그 남성에게 종속되게 만들었던 어떤 체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소득 체제가 만들어져야 하나, 이제 그런 물음을 하는 것이고, 또 아까 홍기빈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젠틀맨리 어쩌고였죠. 네, 젠틀맨리. 그런데 왜 젠틀맨인가? 그러니까 남성이 어떤 대표적인 주체로 상정되는 이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단순히 기본소득이 되어서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본소득이 실현되기 위해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 실험을 했을 때 되게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여성들이 그 이전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워터카드 정도밖에 없었어요. 신분증도 없었고 물 받으러 갈 때 내는 카드가 전부였는데, 이제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계좌를 터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신분증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시민으로 인정받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시민의 자리에 이제 데려다 준 그런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뭐 그런 젠틀맨이나 어떤 맨이 어떤 첫 번째 주체 상정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이 2등 시민이 되지 않고 1등 시민으로 이제 기본소득과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마 그런 주제들 다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홍보를 2가지 마지막에 하자면, 이제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시에서 성년 기본소득 조례를 이제 주민 발의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서울 시민분만 서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 서명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동료들이 이 얘기를 꼭 하라고 해서 저 까먹지 않았는데, 저희가 6년 된 단체인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아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열어서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게 약간 좀 뭔가 격세지감이라고 하나 좀 그런 게 오늘 약간 느껴지기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후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랍니다. 그래서 구글에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를 쓰시면 이제 저희 단체 홈페이지가 뜨는데 거기 이제 후원 회원 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홍기빈 소장님. 예. 네. 예. 뭐 저는 뭐 말 많이 했으니까는 그냥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기본소득의 그로는 사람에 따라서 주장도 다양하고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고, 그러니까 섣불리 뭐 이렇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우스운처럼 것 같고, 근데 기본적인 철학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미래의 저거 방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좀 황당할지 모르겠는데
미래에서 날라온 도자기 조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고고학자들이 뭐를 하느냐면은 가령 저기 뭐 이라크 그 메소포타미아 그 유적지에서 도자기 조각을 하나 발견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상상을 해요. 이게 어떤 사회였을까? 도자기에 어떤 무늬가 있고 어떤 문양이 있고 이게 크기가 어떻고 뭘 담았고 이런 걸 보면은 뭐 노동 관계는 어땠을 것이고 문화는 어땠을 것이고 가족 관계는 어땠을 것이고 그 사회 전체를 상상하는 게 그 고고학자들의 역사학자들의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떠냐면은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실현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시민권이라는 거는 이런 사회에서는 시민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뭐 젠더 문제 말씀하셨지만은 남녀 간의 관계, 젠더 간의 권력 관계는 어떨 것이며 조세 체제는 어떻게 생겨 있을 것인가를 갖다가 굉장히 풍부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미래에서 날라온 도자기 조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제도 자체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더 바람직하고 더 훌륭한 미래를 우리가 그려나가는 하나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말씀 저는 다 했어요 아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시간 가까이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네, 그 질문을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저는 28살의 김소명이라고 그러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이재명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 우리만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현재 북한의 GDP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현재 통일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초기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이제 인구 이제 과밀화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서울로 몰려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초기 산업혁명 시대와는 달리 현재 우리도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그리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치안도 점점 무너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문화적인 장벽도 엄청나게 크게 될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림역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들이라든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그쪽에 약간 치안이 불안한 곳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기본소득이 통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공공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서는 그거를 다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데 북한에서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사실 어쩌면 우리 공공자산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심리적인 장벽이라든가 문화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은 기본소득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통일 후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제가 사실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통일을 얘기하는 통일을 불가능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의 통일 정도로 우리가 꿈을 낮추자. 그래야 실질적인 통일이 가능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지금 통일된 후에 걱정을 하시거나 또 통일을 어떻게 이 제도로 준비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 보니까 참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매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그래서 좀 참담한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처럼 남북 관계가 저렇게 돼가지고서야
통일은커녕 전쟁 안 나면 다행인 이런 상황이 돼가지 않습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통일에는 비용이 따른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을 지금 북한에 다 지급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올 거냐라는 것도 통일 비용의 일부예요. 일부고 막 몰려올 경우에 사회적 혼란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비용인데 이익도 있죠. 누가 무식하게 계산한 게 통일 비용을 2천조 원 정도로 보통 잡아요. 2천조 원이 들 거다. 그런데 통일에 따른 편익이 1조 2천억쯤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게 통일 비용은 일시적으로 들어가고 통일에 따른 편익은 장기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장기적으로. 독일도 똑같이 통일 비용을 걱정했죠. 똑같은 그 사회보장제도 해야 되고 그쪽에 기반시설 갖춰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그걸 이미 다 이겨냈죠.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은 편익을 얻어냈다고 해요. 저는 통일 문제는 예를 들면 이 기본소득 정책이 북한까지 확대되면서 갑자기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텐데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통일이 안 돼서 지금처럼 대립하고 갈등 겪으면서 군사비 지출하고 언제 전쟁을 할지 모르는 불안 그딴가 전전긍긍하는 이 상태를 벗어나서 생기는 직접적 이익도 상당하다. 당장 예를 들면 우리 기업 가치들도 올라갈 것이고 해외에서 빌리는 외채 이자도 적을 것이고 예를 들면 좀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지하 자원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은 반도라고 하지만 절벽에 갇혀 있는 섬이거든요. 차라리 섬들은 동서남북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가려서 북쪽으로는 전혀 못 갑니다. 이게 섬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북한에서 기회를 얻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기회를. 그래서 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편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직접적 손실도 줄어들 것이고 간접적 손실도 줄어들고 이익도 늘어나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전쟁의 불안을 겪지 않고 예를 들면 100년에 한 번이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의 후손들이든 아니면 당장 우리들도 어쨌든 떼죽음을 당하겠죠. 더군다나 한반도에서는 수없이 200~300년에 한 번씩은 꼭 대규모 전쟁을 해가지고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니까 너무 돈 계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조금 더 붙여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제가 들어볼게요. 짧게 덧붙이고 싶은데 통일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바는 없지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문제가 이미 유럽에서 논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난민에게 기본소득을 줄 것이냐 등의 문제가 이미 토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만약 권리로서 주어진다고 하면 자격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여기에 어떤 기여를 했냐? 근데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에 3년 이상 거주해야 이제 청년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20살인 사람이 지금 이사를 가서 3년 동안 거기 살아서 청년 배당 받는다고 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냐? 사실 이거 굉장히 모호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평생 살았지만 미등록된 상태인 사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불법 이주를 했다거나 미등록이라서 내가 이 국가의 어떤 시민권은 없지만 내가 여기에 계속 살았고 어떤 이 나라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기본소득 받을 권리가 없냐? 사실 이게 뭔가 단순하게 이 사람이 기여를 했냐 안 했냐 시민이냐 아니냐로 판단하기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고 만약 기본소득이 정말 한국에 실현이 된다면 이런 어떤 자격의 얘기까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그렇다면 시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어떤 주제가 좀 중요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께서 굉장히 그랜드한 스케일의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그랜드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질문 더 받겠습니다.